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도 수업 있죠? 네, 그래요. 하여튼 첫 주입니다. 2024년 대비해서 첫 주입니다. 첫 주. 어,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거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길을 가야 되죠. 그렇죠? 여기를 가면 산을 넘었다가 다시 그 길이 아니니까 다시 산을 넘어와야 돼요. 그럼 다시 이 길을 가려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어느 길을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혼자서 가는 것보다 전문가와 같이 달려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여러분하고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을 1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될 오시훈입니다. 오시훈. 이 시점에 박수 조금 치고 하는데 뭐 꼭 치란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이름이 오시훈인데 왜 오시훈이냐면 공법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공법을 쉬운데? 그래서 이름이 오시훈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 일단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오늘 이제 기초 이론입니다. 기초 이론. 오늘 1주차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전체 커리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첫 주라서 교수님들이 아마 다 설명을 한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커리 설명하면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장짜리 강의 계획서가 따로 있고 이거는 연간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장짜리 받으셨죠. 이게 이제 연간 강의 계획서인데 이건 저에 대한 연간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교수님들의 커리는 똑같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진행되는지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뭘 하냐면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를 심었죠. 이 심는 과정이 기초 이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 7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기초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이 기초서 가지고 수업할 때는 뭐 크게 뭐 어려운 거 없고 체계를 잡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1월 3월부터 기본 이론 10조 할 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한 3월에서 5에서 핵심 이론 부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는 이때부터 원래는 합격서를 3월 5일부터 시작하는데 이 기본 이론을 할 때부터 합격서를 여기서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쭉. 그래서 일단은 이 과정들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기본 이론 때 합격서 쓰고 그 다음 핵심 이론 때 또 합격서 쓰고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서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기출 응용하고 요약 정리가 있는데 이 기출 문제집이 단원별로 기출 문제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기출 문제집을 쭉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걸 6, 7월 달에 어떻게 하냐면 기출 응용 문제집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장 가서 응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응용하는 문제집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듀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출 문제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출 문제를 2회독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 부분인데 아마 공법은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1월, 3월, 3월, 5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1월, 3월이 10주가 되는데 아마 공법은 정비법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정비법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이 기본 이론 10주 동안에는 정비법을 빼고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정비법은 여기 3, 5월 달 할 때 3월 달에 2주가 또 있겠죠. 그때 아마 하게 될 거고 다시금 이제 4월 달부터 5월 달 2달 정도를 합격서를 한 번 더 돌리면서 기출 문제하고 같이 푸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10주라고 돼 있지만 공법은 한 12주 정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요약 정리 부분 돼 있는데 요약 정리도 합격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 운용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교재 가지고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계속 뭐 하는 거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회도 그 핵심 이론 부분 할 때 이때 2회도 기출 문제와 같이 기출 응용하면서 또 뭐죠? 3회도 세 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합격서를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 3월달, 4월달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올해는 바로 합격서를 1월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있고 합격서가 있는데 기본서 페이지가 한 800페이지 돼요. 지금 기초서 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 보시고 상당히 기뻐하세요. 와, 이거만 하면 합격하는 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용어라든지 체계를 잡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간 기본서는 800페이지 가까이 돼요. 800페이지. 근데 그 800페이지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난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 800페이지 있는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거 15개년 기출 문제에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되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뽑은 게 바로 합격서예요. 그래서 이 합격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계만 잡아가지고 조금 얇게 들어갔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올해 시험부터 그러니까 24년도 35회 시험부터 시험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상대평가 부분이 없어지고 절대평가로 하는데 난이도가 올라가요. 난이도 올라가는데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그렇다고 그럼 두꺼운 기본서를 가지고 다 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너무 얇게 해야 되느냐? 너무 얇게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과락은 넘을 수 있어요. 과락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얇게 하더라도. 근데 모든 과목들이 어떻게 되냐? 다 55점이에요. 과락은 안 나왔잖아요. 내 과목도 과락 안 나와. 다른 과목도 과락 안 나와. 그러면 35점이 되면 평균 60점이 안 나오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60점은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시험에서 60점은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두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법에서 60점을 맞는다는 얘기는 거의 80점을 맞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 공법이 어려워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양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합격서가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핵심 이론 부분이 들어가고 뒤에는 체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의 경향에 맞춰서 책은 바꿔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되면 굳이 기본서를 가지고 두꺼운 기본서 가지고 계속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합격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기본서는 뭐냐면 합격서를 해나가면서 기본서 부분에 관한 페이지하고 적어드리면 기본서는 일종의 참고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나가면서 집에서 법조문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더 좋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제일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합격서 부분하고 체계도 부분에 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다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암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암기장이라 그래서 15개년 기출 문제를 지문 있죠, 지문을 가지고 쭉 뽑아내서 만든 핸드북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원래는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35회 시험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합격서를 가지고 먼저 중점적으로 한번 이론을 훑고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면 이 3월, 5월, 4월 달부터 있죠. 이 4월 달부터 암기장은 들어갈 겁니다. 같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암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4월 달부터. 그렇죠. 그러면 3월 달까지는 뭘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서 내가 암기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공법은 암기 과목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법은 암기 과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도 해야 돼요? 이해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암기가 돼요. 그럼 이해를 하면 암기 양을 줄일 수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암기를 하게 되면 양이 뭐죠?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암기장 얘기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암기장이 거의 반이거든요. 반이란 얘기는 합격의 반 이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암기장만 봐도 점수가 60점 이상 나온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았고 올해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암기장 부분을 물어본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4월 달부터 진행할 거고 나오는 거는 한 2월 말 정도 그 정도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합격서부터 먼저 이제 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나간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과정들은 뭐 다른 별 모의고사, 족지계 백선 이건 다 설명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든 건데 아까부터 뿌리를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들 진행할 때 우리 씨앗을 심었잖아요. 심고 난 뒤에 그게 뿌리를 내릴 과정 중에서는 잎이 나는 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디 과정이냐면 이 기본 이론 과정, 이해하는 관계 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안 보여요. 잘. 잎이 나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되게 답답할 수가 있어요. 왜? 뭐 좀 결과도 안 나오는 거 같고 막 그렇다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뭘 해야지만 결과가 나와요? 암기. 반드시 암기를 해야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야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번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물만 잘 주고 하면 엄청나게 풍성하게 자란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해바라기 씨가 활짝 펼 수 있는 이 단계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맨 마지막까지 갔을 때 이게 완성이 된다고요.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이 과정까지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한 과정 한 과정 중요하지 않는 과정이 없어요. 꼭 이 과정을 조금 커리를 잘 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난 뒤에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뭐냐면 우리가 4시간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적어도 복습은 몇 시간? 2시간. 최소 2시간. 무슨 말이세요? 수업에 집중해서 들었다 그러면 최소 2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을 더 둘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더 투자해도 좋지만 최소 2시간이라는 얘기예요. 2시간. 그래서 이 복습 없이 강의만 들어가지고 자기 것을 소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반드시 기억하실 거. 특히 강남 쪽에는 강남 학원에서는 합격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분위기도 되게 좋고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오신 거예요. 예. 벌써 합격이 보장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제가 이제 나중에 밴드도 얘기하겠지만 한 분이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분이 오광균이란 분인데 이분이 기초부터 통영 모의고사까지 이 오타가 나는데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이분이 뭐 이렇게 쓴 거예요. 모의고사까지 전 단계를 빠짐없이 학습하고 부족한 듯해서 백선 나중에 끝에 하는 단원 동영을 2번씩 풀고 마지막 날 하루 요약서 1회독하고 시험을 봤대요. 이 요약서라는 건 암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65세예요. 인강생이고. 그러면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되겠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즘 예상문 적중이 높았고 뭐 특히 구토 사건 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법을 75점 맞았대요. 공법이 75점 맞았다는 얘기는 정말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차 평균도 70점을 훌쩍 넘어서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차 평균이 이렇다는 얘기는 이분은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를 했다는 얘기예요. 2차만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는 안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기초부터 동영까지 빠지지 않고 학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유혹이 많이 생기냐면 분명히 중간에 하다 보면 어떤 과정을 빼야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상에서 그러니까 합격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N수생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페이스대로 원래 계획한 대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유튜브로 동영상을 하나 찍어놨는데 2가지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혹시 새로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N수생이 되든지 꼭 보셔야 될 영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정규 과정을 다 했을 때 과연 제 수업을 듣고 공법이 몇 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걸 제가 실질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입장이 되어서 빙의가 되어서 제가 시험 문제를 그렇게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푼 거예요. 제 입장에 푼 게 아니고.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게 몇 점이 나오냐면 8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70점이 나왔는데 찍어서 80점이 나온 거예요. 그 영상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인 것만, 뭐 동영까지 못 듣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필수적인 것만 하라고 했을 때 몇 점이 나왔냐면 42.5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끼고 계시고 다 제껴요 보면. 근데 42.5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찍어서 몇 개를 맞냐면 6개를 맞아요. 찍어서. 그럼 찍어서 6개를 맞는데 6개면 얼마인지 아죠? 15점이에요. 2.5점이니까. 그럼 얼마 나와요? 57.5점이 나와요. 그 영상 두 가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수생인 분들은 내가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밴드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에듀윌 유튜브 들어가시면, 그리고 오시훈 부동산 공법이라고 치면 그 영상이 뜨니까 그 두 가지를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커리 부분에 이렇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처음 설명드려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뭐죠? 부동산 공법. 그럼 과연 부동산 공법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171페이지인데, 기초서는 작년 기초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작년 거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뭐 틀이 많이 바뀐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페이지 수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171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면 민법에서, 여러분 민법 배우셨죠? 민법에 보면 제99조의 부동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민법상의 부동산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토지 아시죠? 땅. 토지하고 그 토지에 뭐하고 있는 거?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토지하고 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하고 그 토지에 뭐하고 있는 거? 정착되어 있는 물건을 뭐라 불러요?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산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럼 움직이지 않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걸 우리는 부동산이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움직이지 않는 것 중에서 토지하고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만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공법이란 건 뭐냐? 공법은 법이 공법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민법이 있어요. 민법이란 것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그럼 공법은 뭐냐? 공법은 개인과 개인과의 법이 아니고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법은 수평적인 관계를 한다면 공법은 뭐가 돼요? 수직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뭐 한다고요? 규제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보세요. 행정청인 국가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법이라는 어떤 법은 없지만 이런 법들을 묶어서 공적인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대표적으로 행정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 아세요 혹시? 도로교통법은 개인이 도로에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걸 국가에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서면 안 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거. 그런 걸 공적인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법 중에서 그 공법 중에서 우리가 뭐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동산만. 됐나요? 왜냐면 안 그러면 도로교통법부터 시작해서 행정법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공적인 법 중에서 뭐만 다루겠다고요? 부동산만. 부동산에 관해서 국가가 개인에 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법을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법이 조금 있다가 이제 범위가 나올 거예요.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주실 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따로 봤으니까 정의를 하면 토지나 그 정착물이 뭐를 부동산에 관해서 누가요? 국가 등이, 행정청이 얘기하는 거예요. 등이 무슨 목적 때문에?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출제가 안 되지만 이게 항상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국가가 누굴 규제한다고요? 나를, 개인을. 왜? 아니 내 차를 가지고 내가 운전하는데 내 땅에다 내가 건물 짓는데 왜? 네가 왜 나를 규제하지? 이유가 뭐예요? 공익 목적이에요. 공익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게 되게 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그냥 개인이 풀어두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나가도 뭐 사회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익의 목적으로 개입해서 공적인 법률로 규제, 제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문장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실제 생활 중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청계천에 있는 청계 프로지오 시트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 옆에서 보니까 인면이라고 해서 인면도라고 얘기해요. 인면도, 조감도라고 얘기하고. 자, 이걸 인면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위에서 쳐다볼 수도 있죠. 위에서 쳐다보는 걸 뭐라고 하냐?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면을 평면도라고 얘기해요. 그런 도면을 작성하는 자를 우리 뭐라 불러요? 설계자. 또는 뭐라 불러요? 뭐 건축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면을 작성하면 그 도면대로 누가요? 시공하는 자가, 그걸 시공자라고 얘기합니다. 시공자가 뭘 하게 돼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공사를 하는 걸 우리가 책임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죠? 그걸 전체를 맡아서 하는 자를 뭐 시행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곧 누가 되냐면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설계하는 사람한테 설계를 의뢰하고 그 설계 도면대로 뭐 하도록 공사를 하도록 시공자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근데 자기가 만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하면 돼요. 근데 규모가 얼마 이상 되게 되면 아무리 개인이 하더라도 능력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자격이 없으면 그걸 짓지도 못하고 도면을 그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걸 위에서 한번 쳐다볼게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평면도. 그럼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A동, 여기가 뭐죠? B동. 그럼 A동은 이 정도입니다, 지금. B동은 이 정도예요. 근데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점선 보이나요? 점선이 뭐냐면 대지, 경계선. 대지 경계선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만큼 점선이다, 그 얘기야. 이건 내 땅이에요. 그럼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 짓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많죠. 아니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빽빽하게 이걸 다 지어야지 그만큼 분양을 했을 때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걸 빽빽하게 지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에 다 그렇게 지으면 그 도시가 어떻게 돼요? 꽉꽉 차고 답답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뭐냐면, 야, 그렇게 되면 그 도시가 얼마나 힘들고 막 그렇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조경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뭐죠? 어느 규모 이상 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좀 만들어줘 하고 만든 게, 여기 보시면 공개공지라는 게 나오나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건물 안쪽에, 건물 1층 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벤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앉아서 여기 있는 건물에 사는 사람 말고 외부 사람들이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뭐 커피도 한잔하고 그 다음에 뭐 독서도 하고 하는 거 보셨죠? 이런 공간을 뭐냐면 공터 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얼마까지는 확보해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공익의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내 땅에 꽉꽉 채워서 다 지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공간의 일부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공익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이거 보세요. 공개 공지 또는 뭐라 불러요? 공개 공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 조문에 보면 어떤 법이에요? 건축법. 지금처럼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주택을 짓든 상가를 짓든 공장을 짓든 어떤 뭘 짓든 간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무슨 법으로 국가가 규제하겠다? 그게 건축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공적인 법에 속하는 거예요. 공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 지을 때 규제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이기 때문에 그 건축법에 맞춰서 뭘 지어야 돼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 이해가 돼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주택도 건축법 안에 속하겠죠. 왜냐면 건물을 짓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근데 주택은 대단지로 지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단지로 지어질 때 규모가 너무 크면 건축법 가지고 규제하기가 조금 힘들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 하나가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빼내서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주택 단지라는 게 있어서 주택은 규모가 커지면 이걸 별도로 컨트롤하고 규제할 법이 따로 필요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따로 주택만 뽑아내서 만든 법이 뭘까요? 주택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공적인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단 이거는 건축법인데 건축법 43조 1항에 보면 이 보세요. 20회 때 나오고 23회 나오고 26 나오고 20 올해 34회 때 또 나왔어요. 이 부분이 올해 시험에 제가 분명히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7회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얘기했어요. 올해 나왔다고요. 다음 각호 밑에 보면 1, 2, 3, 4번 있죠. 이걸 각호라고 얘기해요. 이 중에 어느 하에 해당하는 뭐? 그러면 아까 봤던 공개공지는 모든 지역에 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지역에 해당할 때만 뭐 해라고요? 이거 만들으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공개공지가 있는데 어떤 데 보면 공개공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그 지역이 어딘지. 뭐가 나와요? 주거지역, 주거. 사람이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 공간의 지역, 그 주거지역. 근데 주거지역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 주거도 있고요. 또 뭐예요? 준주거도 있대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주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일반 주거와 준주거,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반과 준주거지역에서만 공개공지를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지금.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 상가라든지 이런 거 짓게 되는 용도를 짓게 되는 무슨 지역? 상업지역. 근데 상업지역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중심 상업지역, 또 무슨 상업지역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그 상업지역의 종류는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 어떤 상업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 모든 상업지역은 다 뭐 만들어야 돼요? 공개공지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 공업지역 뭐 용도로 쓸까요? 공장. 공업이니까 공장이죠. 공장을 주로 만드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봐서 여러분 나오는 게 그럼 이게 우리나라 땅에는 토지에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땅의 이름이 정해진 곳에는 내가 어떤 용도를 짓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에 관한 것만 지어야 되고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뭐죠? 공업에 관한 걸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더라도 그 땅의 용도가 뭔지를 알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용도에 따라서 땅의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든 공업지역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공업지역에서 무슨 공업? 중공업에만 이걸 또 적용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4번은 너무 기니까 안 해도 돼요. 너무 긴 건 안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든 이런 지역 부분에 뭘 하냐면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뭐냐면 대통령이 이게 법이고 이 법 중에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구체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령이라고 그러고 법에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법이고 대통령이 명령한 걸 이 부분을 따로 뽑아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그 내용도 또 정리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하는 용도, 이 지역에 무슨 용도로 지어지냐에 따라서 공개공지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규모, 건축물을 일반이 뭐 할 수 있도록 그 건물에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뭐라고 그래요? 공개공간. 자, 읽어보세요. 그럼 얘네들의 이름이 지금 몇 개란 얘기예요? 2개. 얘네 이름이 2개라고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그러면 이게 이름이 1개도 있지만 2개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부를 때 지금 공개공지라고도 하지만 또는 공개공간이라도 한다고요.
그럼 이걸 할 때 너무 길잖아요. 기니까 그냥 이 첫 번째 나온 거 공개공지 등 이렇게 붙여요. 등. 그러면 등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줄여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공개공지 등이라고 할게요 하고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공개공지 등이라고 그러면 공개공지와 또는 그렇죠. 공개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법에서 많이 나와요. 얘기가. 이게 뒤에 등이 붙는 거. 그렇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이게 바로 공개공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풉니다, 우리는. 기출문제 26회 때 나온 거. 아니 지금 뭐 한 게 없는데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느냐? 가능해요. 보죠.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줄여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뭐 한 거예요? 않는 걸 찾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오, 분명히 아까 뭐라 했냐면 법에서는 지역을 얘기했고 대통령령에는 즉 시행령,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그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들이 들어가는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용도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건 몰라요 그러면. 그럼 모르는 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배웠어요 지금? 지역은 배웠어요. 자, 공업지역 중에 무슨 공업 된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시네요. 스타트가 좋아.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공법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충분해요. 중공업만 된다고 얘기했죠. 일반 공업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답은 1번. 답은 1번. 뒤에 거 용도 모두라도 문제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1단계 학습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단계 학습은 이제 여기다가 용도가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용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제발 커리를 타시라고 하는 거예요. 1단계만 했으면 부분적인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그 다음 문제는 풀 수가 없고 올해 시험 문제가 용도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올해 시험에는 이 내용은 다 맞고 이 내용은 맞고 여기서 틀리겠다고. 무슨 말이가 돼요? 근데 제가 콕 하나 얘기했거든요. 다중이용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다중이용 시설 중에 역역용 시설이 있는데 그 역역용 부분의 형태는 이거하고 거의 겹치기 때문에 알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답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엇을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지나가다 보면 이런 건물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깎여 있는 거. 왜 깎았을까요? 그렇죠. 디자인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뭐죠? 가슴이 쓰려요. 왜? 아니 보세요. 이만큼까지 지었으면 여기 분양하게 되는 세대수가 몇 개인데요. 여기만 있어요. 뒤로 가면 더 있지 이렇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건물이 먼저 지어지고 그 앞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때 여기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 건물이 위로 올라감으로 해서 여기는 햇빛을 향유할 수 없게 돼요. 그걸 뭐래? 일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건 때문에 높이를 제한받은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한받기 싫으면 옆으로 띄우면 돼요. 옆으로 띄워서 이만큼 이렇게 지어도 된다고. 그럼 이만큼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깎아서 지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일조건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내 땅에 내가 건물 짓는데 마음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옆에 하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 한 거예요? 규제, 행정적 규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공법인데 그 중에서 건축법, 건물 짓는 거니까. 됐나요? 네. 보세요. 일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에 당연히 햇빛을 뒤에 건물이 먼저 지어지고 앞에 건물이 지을 때 내가 햇빛을 받을 권리를 막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높이를 제한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일조건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대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무조건 일조건 햇빛 다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동지를 기준으로 동지 아시죠? 동지. 그 동지를 기준으로 얼마냐면 아침 9시부터 오후 얼마까지? 15시. 그럼 얼마예요? 3시. 3시 사이에 연속으로 몇 시간? 2시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고 있어서 계속 햇빛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2시간만 받으면 돼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1시간 받고 조금 있다가 1시간 받고 그게 아니고 연속으로. 그래 어떤 데 보면 분쟁이 있잖아. 이게 건축법으로 규제를 했는데 허가가 났다고. 그러면 1조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뒤에 사람은 뭐죠? 나 햇빛이 안 들어와. 근데 그 기준점이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갔을 때 이는 어떤 그러면 1조건이라 그러는데 1조건이 그럼 도대체 뭐고 판사가 물어볼 거잖아요. 판사가 그거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물론 판사가 공부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변호사나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 건물이 기존 건물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그러면 햇빛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받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띄워야 되냐 그 얘기예요. 자, 해는 어디에서 떠요? 동쪽에서. 어디로 져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를 지금 제가 수업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정말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아시겠죠? 예. 왜 서쪽으로 집니까? 이러면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느냐?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떠서 뭐죠? 서쪽으로 진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가 동, 서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북. 여기가 북이에요. 그럼 여기가 남이 된다고요. 왜? 건물을 보니까 알겠잖아요. 건물은 어느 쪽을 향할 때 집의 가치가 올라가요. 남향. 남쪽을 향한다고요. 왜? 해가 여기 있으니까. 남향이에요. 그럼 건물의 입장에서는 해를 남쪽을 향하고 있는 거 맞죠? 남향. 해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건물을 향해서. 북쪽이죠. 이걸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이 남쪽을 바라고 해가 옆에 같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서로 마주봐야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향해서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북향이라 그래요. 근데 해가 건물을 향할 때는 어떻게 향하는 게 아니냐면 이렇게 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향하는 게 아니고 정방향으로 향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구를 칠 때 공이 있으면 정확하게 어디를 맞는 걸 얘기해요? 가운데. 비껴나가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맞았을 때 이게 그대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도 이렇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정방향. 해가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뜨더라도 이렇게 뜨면 이렇게 정방향일 때의 일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 건물을 향할 때 무슨 방향요? 북향. 무슨 북향요? 정북 방향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정북 방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축법이나 이렇게 법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정북 방향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자꾸 외우는데 뭐죠? 가슴 한켠이 답답한 거예요. 외우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북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하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 건물을 새롭게 지은 거잖아요. 그럼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해를 가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해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 때 정북 방향으로 향할 때 여기 부분에서 얼마를 띄워야 여기 해를 가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정북 방향 향할 때 얼마를 띄우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건물이 먼저 완성이 되면 뒤에 건물을 띄울 때는 뒤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이 건물을 띄워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띄우는지 알겠죠? 뒤에 건물이 있을 때 앞에 건물을 지을 때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띄운다고. 아시죠? 그렇게 띄워야지. 이 건물을 띄우라고 한다. 이걸 가지고 띄우라고 먼저 지어진 걸 가지고 띄우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건축법 시행령에 이걸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대통령령으로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걸 시행령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시행령도 법 몇 조 다 있어요. 19회, 25회, 26회 때 출제됐어요. 자, 그런데 한번 지나가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1조건이야 그래서 건물과 건물은 띄워야 되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건물이 붙어 있어요.
건물과 건물이 거의 붙어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상업지역 가보시면 많이 그럴 거예요. 이거는 야, 이런 건물은 그럼 일조권이 없어? 그래서 일조권은 주로 어느 공간을 얘기한 거예요? 주거. 계속 거기에 주거를 해나갈 때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거인데 주거도 두 가지 주거가 있는데 전용 주거, 주거만 전용으로 지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뭐죠? 일반 주거. 이 두 개 지역에서만 이 일조권을 뭐 하겠다? 적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데 가보니까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떤 데 가보니까 또 띄워줘서 일조권을 적용하기도 하고 뭐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법 61조 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무슨 방향? 정북 방향으로 어디서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다음 밑에 나오는 각호 범위에서 건축조를 정하는 거리 이상 뭐해라? 띄워라. 그래야지만 햇빛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법이 올해 개정된 거예요. 원래 9m였는데 10m로 개정됐어요. 왜냐하면 1층의 층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9m까지 잡으니까 너무 현실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몇 미터 이하? 내가 짓고자 하는 게 10m 이하를 짓는다. 그러면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얼마만 띄우면 돼요? 1.5m 이상만 띄우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1.5m 이상이라는 건 2m 띄워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2m 띄우는 사람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자기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가깝게 지어야지 멀리 떨어진 순간 내 땅에서 많이 못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1.5라 그러면 1.5까지 하겠지 당연히.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10m를 초과해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얼마씩 띄우라. 짓고자 하는 건물 높이에 반 이상을 띄워야 된대요. 되게 많이 띄우는 거죠.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자,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존 건물이 있고 이 건물 앞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띄워야 돼, 안 띄워야 돼요? 띄워야지만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얼마를 지었냐면 지금 10m까지만 짓고자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10m를 지을 때 얼마 띄우면 돼요? 1.5m 딱 띄워서 이렇게 씌우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햇빛 보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0m까지 지을 때는 이렇게 1.5만 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12m 짓고 싶어요. 12m를. 한 층의 높이를 한 3m 정도 해가지고 그럼 몇 층까지 짓냐면 한 4층까지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12m까지 짓고 싶어요. 그럼 10m를 초과했죠. 10m 초과했죠. 그런데 10m까지는 1.5 띄워도 되죠. 그런데 10m를 넘어서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가 아니고 그 건물 높이 얼마? 2분의 1 띄우라는 거예요. 2분의 1. 그럼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이만큼은. 여기까지 10m고 10m는 1.5 띄우면 된다면서요. 그리고 이 넘어서는 부분이 10m를 넘어서는 부분이 지금 2m죠. 근데 2m만큼이 아니고 전체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높이가 얼마예요? 12. 12의 반이 얼마예요? 6m죠. 그럼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어디까지는 12m까지는 얼마 띄우라? 6m 띄우라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이제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 해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원래 나는 그냥 이런 모양 싫다. 그럼 이렇게 지우면 돼. 누가 이렇게 짓겠어요? 누가 이렇게 짓냐고. 원래는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짓잖아요. 왜? 10m까지 이만큼 나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계단식 모양이 되는 거예요. 나는 15m 짓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만큼 지었죠. 이만큼 지었다고. 15m 지을 때는 또 15m니까 이 인접대지 경계 여기까지는 맞는데 15m는 또 얼마 띄워야 돼요? 반. 7.5m를 또 띄워서 이만큼까지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해가 이렇게 내려오지. 일로 갔다가 이렇게 와야지. 이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 이 짜투리 있죠. 여기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꼭지점과 꼭지점을 해서 쭉 연결시켜서 이만큼도 아쉽다 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어떻게 돼요? 경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이제 나가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우게 돼요. 나가면 이제 건물이 짓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배우게 되고. 왜? 중개업을 하려면 건물이 처음부터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되고 대지 사이트에, 왜냐하면 정말 뭐가 많이 오냐, 돈이 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건물 짓고 싶다. 그럼 그 땅을 또 뭐냐면 다른 데다가 또 뭐해 토지 거래도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이 어떤 식으로 지어질 수 있는지 나름대로 스케치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사한테 가면 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건축사한테 가면 내 땅에 법적으로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그거 스케치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스케치해서 단지 이제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만든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건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축법을 배웠고, 그럼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시험 범위입니다.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공법이 공적인 법인데 그 공적인 법 중에서 지금 뭐 배우냐면 건축법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들. 근데 건축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건축법은 뭘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국토 있죠. 국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개발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들어보셨어요? 신도시는 도시를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발할 때 마음대로 개발하면 돼야 안 돼요? 아무 계획 없이 개발하면 무슨 개발? 난개발.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5개년, 10개년 국토계획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5개년 개발계획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전체 국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 계획 세울 때 마음대로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규제하는 법이 있어요. 너 국토 계획할 때 이 법을 가지고 규제를 해. 그게 바로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워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 국토계획법 이렇게 돼요. 너무 줄이면 국계법 이렇게 되는데 그건 너무 줄인 거고 국토계획법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너무 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국토에 대해 전체적으로 계획 짜는 게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풀로 일단 기억하시고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국토계획법. 이게 입에 조금 붙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공법에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 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못하면 어떤 법을 배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운 게, 그러면 이제 국토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한다는 게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개발을 할 때 또 마음대로 개발하면 돼야 안 돼요? 개발할 때 하나의 도시를 신도시 형태로 개발할 때는 이 법에 맞춰서 개발을 하세요 하고 개발을 할 때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뭘까요? 도시개발법이에요. 이게 다 법이 순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적인 법 중에서 이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럼 도시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땅을 조성을 다 했다고. 땅을 조성하는 계획은 국토계획법이고 그걸 가지고 조성을 실질적으로 개발한 게 뭐예요? 도시개발법. 이렇게 개발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뭐 지으면 돼요? 건물 올리면 되죠. 그때 건물 올릴 때는 무슨 법을 또 적용해요? 오케이, 건축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건축법 용도 중에서 주택을 대단지로 한다네요. 그럼 그 주택만 따로 뽑아서 내는 게 뭐예요? 주택법이 돼요. 그러니까 주택법, 건축법 차이점 알겠죠? 여기는 주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의 건물들을 다 적용하는 거고 주택만 뽑아내서 규모가 클 때 적용하는 법이 뭐예요? 주택법이 돼요. 그건 나중에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나중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시를 조성하고 여기에 건물도 짓고 대단지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도 지었다는 얘기예요. 자, 얼마가 흘렀냐면 강산이 변했습니다. 강산은 얼마예요? 10년. 10년이 되었어요. 건물은 어떻게 돼요? 노화되겠죠. 주거 상태가 어떻게 돼요? 노화되겠죠. 땅의 상태도 노화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노화되면 다시 이걸 정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정비도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비를 할 때 적용하는, 규제하는 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다시금 짓고자 하는 게 뭐였죠? 재건축. 재건축. 건물뿐만 아니고 땅부터 여러 가지 시설들부터 다 갈아엎는 게 있어요. 그게 재개발.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로 묶어서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땅을 뭐라 불러요? 농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너무 길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 정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정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도정법이란 법은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도시정비법. 왜냐하면 줄여서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게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총 6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게 이게 6개인데 이 농지법 있죠. 농지법 법 조문의 항이 공시법의 양과 똑같습니다. 공시법. 주택법이 중개사법보다 조금 많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건축법은 세법의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돼요. 그리고도 3개 법이 더 남았어요. 얼마나 양이 많은 줄 알겠죠? 그러니까 공법이 왜 어렵다고 그러냐면 양이 많아서 그래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것만 나온다. 이것만 해도 2차 과목 있죠? 다 통틀은 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안 헷갈려요. 이것만 반복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6개 법을 한다는 얘기는 6 과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법이 왜 점수가 높지 않고 점수가 50점 이상만 받아도 행복하다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양이 많아서. 그럼 볼게요. 국토계획법이 관리공단에서 30% 내외로 출제하라고 그래서 보통 12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묶어서 30% 내외로 출제하라고 그러는데 각각 얼마냐면 6문제 나와요. 이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합쳐서 40% 내외로 출제를 해라 돼 있는데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그래서 34회 때 출제가 된 거지만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시험 볼 때 35회 때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법이 많아서 힘들긴 한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시험이 국토계획법 내용과 도시개발법 내용을 섞어서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1번부터 12번까지는 무조건 국토계획법. 그리고 출제를 할 때 국토계획 법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의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고. 건축법 문제는 건축법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섞어서 나오면 미치는 건데 그렇게 안 내요. 건축법은 건축법에서만, 주택법은 뭐죠? 주택법에서만. 그래서 딱 문제가 문항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중에서 다 하지 않더라도 내가 몇 개를 뭐죠? 농지법 양이 적으니까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과락이나 그런 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돼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하시면 되고 제일 어려운 법이 뭐냐면 이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조금 어려워요. 법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근데 올해 시험에는 이게 조금 쉽게 나왔어요. 원래 국토계획법이 쉽게 나오는데 보통 한 10개 논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10문제 정도는 거의 맞춰요. 근데 올해는 시험 문제 5문제가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럼 몇 문제를 맞추냐? 7문제 정도밖에 못 맞춰요. 이게.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원래는 항상 쉽게 나오는데 어려웠어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이 그걸 만회해 줍니다. 도시개발법 6문제가 거의 약간 쉽게 나왔어요. 어려운 게 없이. 그리고 정비법이 보통 어렵게 나와서 4문제 정도가 어렵든지 3문제 정도가 어렵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2문제 정도만 어렵고 나머지는 쉬웠어요. 그래서 굳이 정비법을 안 하고 맨 마지막에 뭐 동영이나 이런 것 핵심적인 거 그것만 했더라도 정비법 문제 중에서 한 4문제나 3문제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올해 시험엔 정비법 좀 쉬웠어요. 그래서 정비법은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이 뭐고 전체적인 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딱 정리하고 첫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자, 법이 총 몇 가지 법이 있다고요? 6가지. 6가지.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 법이 뭐였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도시를 개발하는 게 뭐죠? 도시개발법.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건물을 짓게 될 때 용도별로 건물 짓게 될 때 규제하는 법, 건축법. 주택만 뽑아내서 우리가 규제하는 법은
주택법.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강살이 변한다. 몇 년요? 10년. 제가 이거 10년 얘기하는 건 시험 문제에서 그 10년 주기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년마다 다시금 정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시정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뭐다? 농지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개 법을 배운다는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